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대표의 연설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명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했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그리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대변인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할 일은 좀 하자.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쨌든 1%대로 또 추락까지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황금 투구까지 선물하면서 예. 그야말로 아부를 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적인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치 성장은 보수의 아젠다, 분배는 성장은 보수의 아젠다, 진보는 이제 분배의 아젠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장을 해야 분배도 가능하다. 어떤 것조차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제시하면서 AI부터 해서 K-팝 그리고 예. 대북, 대미 정책까지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조금 지도자다운 모습을 이번 시정연설에서 보여줬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포인트는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는 국민의힘도 우리가 정쟁은 그만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민 손을 좀 잡아줘서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는만큼은 민생과 관련해서만큼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아젠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으니 국민의힘도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예. 과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위 우클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노선에 선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잠깐만 국민을 속이겠다 이러한 정략적인 의도로 일종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노선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선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가장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본 시리즈조차도 지금 내놓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이 그러한 과거는 없었던 것처럼 국민을 좀 속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쌀 시장에 상당한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요. 아니면 불법 파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기업으로부터 수많이 듣고 있는 노란봉투법. 또 주 52시간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업에서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걱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정말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면서 그냥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레토릭으로 모면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이 어떤 기존에 너무 좀 상당히 뭐랄까요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예. 또 좀 다소 사회주의적인 경향에 매우 짙은 그런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중도 실용주의로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당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라나 노란봉투법 같은 그런 경제 악법들부터 먼저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그냥 하나의 그럴듯한 단어만 내세우면서 국민의 마음을 잡겠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호락호락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 부대변인께 바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호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이 주장했던 노란봉투법 예. 그리고 양곡법 양곡관리법. 통과됐습니까?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의해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돼서 어떤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고 기업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듯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조금 온당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철회해라, 폐지해라 라고 해가지고 고민 끝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 가상화폐 자체가 양지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와 연동이 되어서 사실 철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도 뭐 예산이 많이 드니까 포퓰리즘이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철회했습니다. 뭐 내란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자꾸 뭐 발의만 하면은 다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조건들 계속 수용을 해서 저희는 발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양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가지라도 뭐 양보한 거 있습니까? 양보를 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가 양보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그 속내가 뭐냐, 또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이 이 혼란 속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여당의 역할을 원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이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중도 노선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보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유연적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변화에 나서야 됩니다. 즉 말로만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딱 3가지만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러면은 지금 그토록 기업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예외를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 또 지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모든 역량이 좀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처벌법도 좀 완화하자. 또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의 어떤 가업 승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상증여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개정하자. 자, 이 3가지 수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이것이 진정성 있는 우클릭을 할 수 있느냐. 일종의 코스프레에 가깝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법안 하나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꼬집어 주신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그 부분을 좀 찝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거 보니까 4.5일 넘어서 주 4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52시간에 대한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일단 주 4일 근무제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복지는 분배이고 이것은 곧 일자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 4일제 근무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근무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도 사실 주 5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근무의 시작이 있고 끝이 딱 잘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몇 시간만 일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 개발직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를 한번 할 때 또 탄력을 받아서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쉬었다가 머리를 식혀서 또 개발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계에 계셨던 분들도 스마트 워크보다는 요즘 스마트 워크 스마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당내에서도 주 52시간과 관련된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노동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경청을 해서 토론회를 하고 당내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세가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화 자체를 가로막고 이러한 갈등 때문에 다른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것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념 철학보다는 우리 실용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근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데 다만 제가 그 조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 했던 거 제가 전문 받아가지고 쭉 다 읽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에 대한 내용은 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우리 얼마 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예. 거기서 업계 관계자들과 국회 관계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의 시정 연설에서는 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쨌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뺀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보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여 볼 거고요. 뭐 주 4일제라든지 52시간 근무 예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 자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그러한 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아마 기꺼이 환영할 어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죠. 자,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2030 세대에 엄청난 반발이 있고 또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어떤 이익단체의 강한 압력 자체는 매우 낮은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 52시간제 가 흔들렸을 때 강성노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모두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청구서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인데 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전격적인 결단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환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왜 이제 와서 표정을 바꾸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2년 반,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 52개까지 풀어달라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자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경제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대선이라고 하는 시기가 빨라지니까 급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표 경제정책에 반의 반만이라도 합의해주고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바꾼다면 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입장 내는 것들 좀 다 보시죠? 네. 표현들이 뭐 뻥산이즘이라든지 네. 채식주의자라고 하고 치킨 뜯어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보여달라.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이런 것들이 좀 윤주진 의원의 좀 골자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투세 그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은 어땠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박수 안 쳤어요. 본인들의 정책이 관철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마치 주식시장이 금방이라도 활성화될 것처럼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는 주주 분할이라든가 물적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아젠다고 금투세는 저기 아래에 있는 아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서 하도 주식시장 활성화 얘기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우리 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의 형태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예. 사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보호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은 저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누구나 다 노동자이기 예, 예.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예.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윤주진 의원이 언급을 해줬는데 그럼 왜 지금이냐?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온 지금에서 우클릭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어제 하면 괜찮고 오늘 하면 나쁘고 내일 하면 더 나쁜 겁니까? 저는 반대로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이재명 대표 보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주기 대선을 위해서 우클릭한다, 중도층을 공략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저는 좀 국민의힘도 좀 좌클릭도 좀 하고 중도층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카멜레온이라고 막 욕하시는데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의 민심을 듣고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단 1%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다 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려고 하는 유연함을 보여야지 전광판 안 보고 계속 고집불통으로 국정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좀 과도한 비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서울구치소에 오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5명이 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했고 접견하고 나와서 김기현 전 대표가 또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여당 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접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물론 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서 접견하는 것이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집회에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민심이 결코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역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본인과 가까웠던 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김기현 의원 등 이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본인들이 직접 열심히 노력해서 배출해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어쨌든 노령의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강에 염려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까지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런- 개인적인 일정이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의 말이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물론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다분히 다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만으로 어떤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나올 여러 탄핵 심판이라든지 재판의 결과에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 이런 것들은 들으시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예.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당연히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접견 자체를 갖고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뭐 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이런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는 가면 안 됩니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접견을 했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구나.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도 반대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국민들께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냥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개인의 사적인 인연 때문에 뭐 대통령을 찾아뵌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사실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하지 말고 또 갔다 와서도 대통령이 어떤 전했던 정치적인 발언에서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국민들에게는 특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회로 모여지는 것이고 또 이 집회가 서부지본에서 나안동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 집회에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윤상현 그 의원 같은 경우 뭐 인사 올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정광훈 그 목사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의 교회에 소속된 특임 집사라는 분이 서부지본 나안동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져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 미결수, 즉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만약에 나와서 교도소로 넘어간다면 그때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가도 그때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를 보시는지 여쭤봤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사실 뭐 저희가 그 자리 현장을 볼 수는 없으니까 김기현 의원이 말한 부분을 전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은 뭐 본인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두 번째 나오죠. 나라 위기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내렸고 헌법 범위 내에서 이행을 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네요. 윤주진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동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또 옥중 자필 뭐 입장문이라든지 통해서 일관되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 본인은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결단의 각오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뭐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 여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 보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제 재판 과정 또 변론 과정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청년들에 대한 이 언급은 사실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라든지 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2030 세대에서의 의견이 상당히 윤 대통령을 좀 뭔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만큼은 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민주당의 이런 막무가내식의 어떤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또 젊은 세대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이런 2030 세대가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일방통행식 폭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걱정을 공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탄핵 심판과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서 어떤 뭐 극렬한 어떤 투쟁을 유발한다든지 그러한 의도로 보기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의 법을 어긴 거예요. 비상계엄으로. 헌법, 계엄법, 형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만 보더라도 이 어떤 계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또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비상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조차도 사실 불법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이것들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체적으로는 사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보내가지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이런 것들이 체포 지시라든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슨 카톡 검열이니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느니 억압한다니 이런 말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나라에 여러 위기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헌법과 절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인이 담화문에서도 말했듯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도 큰 계엄의 이유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대통령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냐 하니까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의 접견에서 하셨던 말씀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뭐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고 저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주말에도 보면은 집회가 양쪽에서 다 굉장히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이어 이제 보도를 해드리면서 여야가 입장도 내는데 서로의 집회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의견을 내요. 가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부산역에 이어서 대구역에서도 많은 인파들이 몰린 것을 예. 동대구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이 왜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된다.
된다. 예.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전부 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의를 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서 탄핵에 반대한다거나 그런 분들만 있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에게 뼈아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우리는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왜 민주당을 싫어하는가? 왜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어쨌든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거 제어할 수 없는 제어 장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하고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조금 저희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직접 언급을 해주셨지만 동대구역에 사람 정말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내놓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민주당이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극우로 낙인을 찍고 또 본인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만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 사실 이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에서부터 계속돼서 반복돼 왔던 민주당의 아주 잘못된 폐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지금 현재 부산역이나 동대구역에 모인 이 많은 시민들. 거기는 전통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세대도 많고 또 40, 50대 여성들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왜 거기에 모였을까? 물론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상계엄에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왔던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나라를 국로를 통합하는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 질문들을 국민이 던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친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이러한 분들을 모두 극으로 매도합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절대 그렇게 겨눠서는 안 된다. 자신들을 비판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의 열린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원에게 집회에 좀 참여해달라 독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은 인파가 소위 말하는 보수 집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뜨끔한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당원들이 이야기했고 이게 무슨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개딸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특정 집회를 겨냥해서 극우라고 하고 또 본인들의 집회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수많은 그러한 민심부터 경청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인터뷰한 거 좀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렇게 후회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윤 총장이죠.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왜 검찰총장으로 낙점했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분히 정적을 탄압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활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국민적 영웅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던 그러한 모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면서 수사를 한 것이죠. 자, 그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에는 본인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던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반성하는 것이 맞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현실 정치에 그만 관여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정파를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의 내부 정치 또 국내 정치에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인가? 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의 발언들을 보면 참담한 게 아니 정책을 반대하니까 그 정책을 철회해도 뭐라고 하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도 또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냥 정말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사회의 원로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의 어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들어야지. 아니 또 좋은 말 하잖아요. 민주당이 포용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임명해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고 또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정을 잘 했습니까? 국정을 잘 운영했다고 하면은 야당과도 잘 지냈겠죠. 근데 야당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구체적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자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된 어떤 인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까지 비난을 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론조사 나온 결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해석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주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여전히 국민들의 선택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전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접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일방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 어땠습니까?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하는 무리수를 남발했습니다. 또 탄핵 특검, 그토록 국정과 우리 정치 상황을 어렵고 혼탁하게 만들었던 특검과 탄핵 드라이브도 거침없이 계속 밟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래도 나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정말 새로운 정부를 선출해야 된다면 이렇게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는 민주당에 우리의 국가의 국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에 비해서 유의미한 어떤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무거운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정권 교체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매우 긴장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정권 교체랑 정권 연장의 차이가 사실 좀 컸잖아요. 네. 그게 줄어들다가 물론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저 정도 흐름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거 보고 좀 많은 회의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어떤 조사 방식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이다. 이 3단 논법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럼 민주당 너희는 잘하고 있어? 너희는 뭘 잘했는데? 너희는 앞으로 뭘 잘할 수 있는데? 너희도 지금 국민의힘과 막 싸우려고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정권을 가져가면 잘할 수 있겠어? 라는 물음표가 중도층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시정연설이 정말 AI부터 무슨 바이오, K-팝, K-컬처부터 해서 대북, 대미까지 쭉 망라해가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현상들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죄와 관련된 이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충격적인 어떤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예를 든다면 명태균 게이트도 아마 특검이 되든지 특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 의해서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보도가 되면 국민들 더 충격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더 실망할 겁니다. 왜? 국민의힘에도 이와 관련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저희 씨가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집중해서 네. 해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280건에 아는데요. 예.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여론조사의 결과도 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탄핵소추 인용되면 대선해야 될 거고 그럼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연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사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범진보적인 측면과 범보수적인 측면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민주당 범진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라고 하긴 좋을 때 다른 인물들과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려면 긍정적으로 보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인원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다양하게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더 그 식당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도 좋지만 김부겸이 좋고 김경수가 좋고 김동연이 좋아야지 중도층에서 더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만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저 중에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예. 저는 사실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이 김문수 이분이 사실 특별히 선거와 관련돼서 언급을 한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도 제대로 된 후보가 뽑아져야지 민주당에도 제대로 된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선 경선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 당이 조금 좋은 후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일극 체제의 그 실책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정권 교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더 쏠림이 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이재명 대표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교체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에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것은 뭐 너무나 뻔한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역동적인 대선 경선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요. 예. 지금 김문수 장관이 저 지지를 받는 것은 아직 탄핵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면서 그 심리가 그래도 가장 강성 보수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게 투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정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때 범보수 지지층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확장성이 있느냐, 누가 정권 연장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한 새로운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범 여권은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가서 치열한 대선 경선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엄청난 흥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식어버리는 민주당과는 대조되는 그런 열기가 있는 그런 경선 과정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다시 지지층, 범보수 지지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선택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개헌 토론회 하고 김문수 장관은 MB 만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일상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좀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어떤 확률을 따지기 앞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런 범여권 주자들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펴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선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한 민주당이 대비했을 때 지금 범여권 후보 주자들은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본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에 있어서는 좋은 대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남은 시간 동안 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심판이고 변론 기일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그리고 목요일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헌재가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미 그 형사와 관련된 그 검찰 조서를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술이 바뀌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받는 것이 법조계에서 일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했냐. 4명에서 1명씩 들고 나오라고 체포를 지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화를 내는 것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어떤 임무가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다라고 검찰에서 조서에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진술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호인이 이진우 사령관만 접견한 게 아니라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접견을 했고요. 근데 또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봤을 때 진술이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죠. 모든 피의자들은 방어권이 있죠. 또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해서 본인을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새로운 왜냐하면 워낙 기억이 좀 엉켜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기억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그러한 또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조서 신문조서를 증거 능력에 어떤 제한을 하는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이 조서에 적혔을 때 과연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 법 누가 개정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조서를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자, 저는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신빙성과 효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헌재에서 어떤 재판을 내놓든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헌재가 더욱더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차, 8차 남아 있습니다. 내일과 목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이기 때문에 7차, 8차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지금까지 변론 길 때마다 저희 언론인들 진짜 바빴거든요. 워낙에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남은 기일에도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쟁점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이 7차, 8차는 각각의 좀 성격이 있습니다. 7차는 계엄의 준비 혹은 계엄의 의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계엄을 준비한 것인지 아닌지 또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선관위의 어떤 선거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마 국정원이라든지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반면 8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실제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의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구체적인 추진 경위가 있었는지 저는 이러한 부분들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또 직권으로 선택한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 등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의 마지막 퍼즐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변론기를 생각해 보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도 내놓고 지금 남은 인원들도 보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일 나오고
목요일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인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크게 3명의 증인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집중해야 될 분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체포 지시를 예하 부대에게 다시 하달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분이 하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탄핵에 비상계엄에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라고 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김용빈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초로 외부 인원으로서 사무총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발끈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증언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증거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 기일 또 잡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뭐 다른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8일 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기일 추가 여부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사령관 등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것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우 억울하다고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헌재가 아마도 저는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는 변론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평의를 통해서 아마 3월 중순 정도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그리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